안녕하십니까. CNGTV 방송을 맡고 있는 조용식의 디지털 지식 마당의 조용식입니다. 오늘 2018년 12월 17일 CNGTV 방송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CA의 미래에 대해서 디지털 담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 디지털 담론이라는 프로는 무슨 논쟁이나 이런 결론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의 CA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과 생각과 그 다음에 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현재 삼성전자의 김태원 수석과 MSC의 이재규 이사입니다. 뭐 자신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엔지니어로서? 오늘이 그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때는 12월 3일 1903년 얘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베토벤이 태어난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우리나라에도 많은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분 보니까 약간 형제 같은데 CA 형제. 그래서 각각 좀 한 분씩 좀 설명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형님 먼저.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MSC 소프트웨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규 이사라고 하고요. 파워포인트 혹시? 네, 여기 파워포인트 나오는데 영어로 많이 썼군요, 이게. 예, 조금 영어로 좀 썼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80년 후반때 항공공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석사 때 에어로 어쿠스틱 공력음향학을 공부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삼성 항공하고 삼성전자에서 10수년 정도 제가 소음 진동 쪽 일을 좀 했습니다. 개발할 때 T50 개발할 때도 있었고, 삼성전자 있을 때는 냉장고, 와인셀러 뭐 이런 거 할 때 그쪽 일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서부터 이제 제가 지금 한 10년 넘었는데 이제 12년째 들어가네요. 이제 12년째 지금 이제 그 비즈니스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거는 전부 CA 관련돼서 CFD 쪽도 하고 구조, 동력학 쪽, 어쿠스틱 쪽 좀 다양하게 이제 그 비즈니스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사실은 디지털 시대 때에 보면 많이 이렇게 경험들을 쌓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유목민, 저 위에다 적었는데 디지털 유목민처럼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좀 베가본드처럼 방랑도 좀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방향은 CA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다, 나침판을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작년에 이제 제가 시를 좀 쓰게 돼가지고 예, 그 한양 문인의 문학에서 시 등단을 했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열심히 또 비즈니스를 했다고 상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도 한 5개 정도 받았고요. 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약간 모순이 되네요. 그 유목민이 시를 쓰다니. 오디세이 같은 거를 한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에픽 시를 써야지. 이제 서정시가 아니고 서사시로. 서사시로 많은 경험을 했고, 사실은 뭐 우스갯소리로 뭐 삼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삼성전자와 후자. 근데 둘 다 전후자를 다 섭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경력사원으로 삼성 그 연수를 2번 받았습니다. 다음은 동생. 예. 저는 이제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이제 생활가전의 선행개발팀에 있고요. 주 업무는 CA나 제품 개발, 지금 뭐 지금도 제품 개발도 하고 있고 CA도 직접 하고 있고요. 근데 좀 예전에 저도 80년대 공부를 이제 CFD를 하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 석사 받고
회사에 가서 모비스도 잠깐 있었다가 그다음에 주로 기초는 캐리어라는 이제 외국인 회사죠. 한 100년 기업이었는데 한 5년 조금 더 있다가 02년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계속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캐리어라는 데서 이제 박사과정 코스 그 스칼라십이 있어서 거기서 수료를 하고 삼성전자 와서 학위를 받은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제품 개발을 하다가 CA로 넘어와서 CA를 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CA 하다가 제품 개발을 넘어가는 거하고 좀 반대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기존에 이제 CFD를 하다가 예전에 캐리어에 있을 때 이제 100년 기업의 이제 어떤 기술이 노하우가 1D 쪽을 있었습니다. 1D는 어떻게 보면 유저였고요. 3D는 어찌 보면 좀 약간 학위 쪽으로 해서 좀 깊이를 가지고 있었으나 유저로서 1D가 되게 매력적이어갖고 그 뒤에 삼성전자에서 1D를 개발을 했어요. 한 7년 동안 이상 1D를 개발하면서 많은 이제 좋은 점을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CA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가 돼서 조 박사님이나 원래 알던 지인이신 이재 기사님하고 같이 와서 되게 좋은 기회를 갖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뭐 굉장히 많이 하시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인데 또 이제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소개를 했지만 본인이 그래도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이제 CA를 하시면서 그 CA라는 말이 사실은 한국말로 해석하기도 그건 이거 해석이 아니라 저 해석인데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담론이니까 커피 한 잔 딱 들고 인사이트, 경험, 뭐 비전. 저는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은 CA가 약간 지금 한때는 처음에 들어와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학위가 높고 또 대신에 현업에서는 다루기 힘들다.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소프트웨어 되게 비싸다. 근데 이거 가지고 효과가 있나? 뭐 그리고 요새 이제 앞으로는 비전이 뭐냐면 또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사실은 통합 시뮬레이션이나 결국 해석의 끝판왕은 시뮬레이션, 뭐 통합 시뮬레이션 그걸 가지고 미래를 뭐 예측한다든가 뭐 비용이나 뭐 이런 걸 미리 알아본다든가 그런 것들의 가치가 이제 많아질 텐데 그 이제 CA에 대해서 좀 가장 자기가 좀 자랑스러웠던 이렇게 느꼈던 점들 한 번들 하면은 어떨까요? 자기가 일하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내가 CA 잘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저는 처음에 그 입사를 93년도에 이제 삼성항공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이제 한국항공인데 그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구축돼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항공 관련된 게 그 당시에. 그때 이제 T50 시작한다고 T50 프로젝트 시작할 때였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항공을 졸업하고 가가지고 진짜 맨 땅에 소프트웨어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항공공학을 하면 이제 항상 배우는 게 그 개념 설계 프로그램을 로스캄이라는 책을 갖고 비행기 설계를 해보는데 그게 학교 다닐 때는 왜 필요했는지 잘 몰랐다가 실제 졸업을 하고 그쵸. 비행기 개발을 할 때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에 무수히 많은 실험치들, 엠퍼리칼 포뮬라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3D 지금 시뮬레이션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트리플 A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로도 그 프로그래밍해서 팔았는데 그때 제가 절감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는 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들 값들. 그 데이터들이 되게 많은데 항공기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 값들을 내가 어떤 값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디폴트나 추천해주는 값은 쓰는데 비행기 개발한 경험이 없으니까 그 중에 내가 임의 값을 써서 임의 에버리지 된 값을 가지고 비행기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경험했다가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샀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소음 소프트웨어 뭐 지금 이제 시스노이즈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하고 램판트, CFD 쪽 VSA로 판넬 메소드 써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개념 설계, 기본 설계 때 좀 썼었는데 그 초창기 항공기 개발하면서 프로그램 지금도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카이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걸 써서 지금도 쓰고 있고 계속 진화 발전을 해서 이제 3D의 데이터들도 쌓이고 시험 데이터도 쌓아서 T50에 실제 이제 비행 데이터가 거기 들어가고 하는 걸 보면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구나. 그 당시 시작했을 때는 맨 땅에 헤딩을 했지만 그리고 제가 솔루션을 프로바이딩 하러 다니는 입장에서 봐도 또 제가 그때 개발했었던 프로그램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경우도 보고요. 이제 그런 걸 볼 때는 상당히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어땠습니까, 저기 김석은? 네, 뭐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저 머릿속으로 많이 이런 거 저런 거 같이 있는 거가 있었던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었던 거나 그동안 했던 거를 뭐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보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길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한 과제로는 이제 1D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에어컨 쪽에 있으면서 에어컨의 성능, 우리가 얘기하는 UI에서 인풋을 설계 스펙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소비 입력이라든 성능이 얼마나 나온다는 그런 툴을 한 8년 동안 하나의 이름으로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해서 한 8년 동안 하면서 그 관련된 기술을 논문으로 만들어서 설비공학회에 계속 내놨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거는 회사 내에서만 알고 있고 그 조각조각은 또 많은 산학을 줬어요. 1년에 한 서너 건씩 주변에 있는 대학교들한테 산학을 주고 학회 나가서 이제 그런 걸 발표를 할 때 논문에 보면 한 해 진도가 나가는 게 논문 내에서 진도가 보이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10가지를 못 해고 있었습니다라고 논문을 썼다가 한 해 나오면서 2가지, 3가지 이렇게 없어지면서 요만큼 아직 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발표가 끝나면 그 아까 서브루틴 어떤 교수님인데 산학준 교수님이 와갖고 저한테 김성님 본인이 어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나갈 때 굉장히 큰 값어치를 갖다 기술적인 값어치를 많이 느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제품으로 보면 제가 기술 투입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재료비가 되게 비싼 제품이 기술을 투입해서 성능은 동등 이상 유지하면서 재료비가 싼 제품으로 나오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하고의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들 굉장히 큰 자랑이 되는 이노베이션이죠, 거죠. 이노베이션. 이 전과 이후. 사실 한국 쪽에서 적용했던 그 아까 1D 로스캄에서 개념 설계하는 거를 전자 쪽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하신 거죠. 캐리어 있을 때는 그게 유저로서 그걸 쓰는 입장에다가 삼성 와서 그걸 만드는 입장으로 거기 제가 8년 이상을 거기다 투입을 하면서 굉장히 그 만들어서 남한테 발표할 때 굉장히 큰 가치를 느꼈고 또 교육도 내부 회사 내에서 일반 엔지니어한테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면서 그런 값어치를 좀 많이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내가 이제 그 CA 팀장을 하면서 크게 3가지를 저는 아까 말한 지식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설계의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거가 PDM이잖아요. PLM. 또 하나는 이제 CA 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조금 앞서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그 MSC에서 그런 걸 만들었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CA라는 게 좀 그 설계보다는 좀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합쳐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좀 반가운 게 이제 PLM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 라이프 사이클이니 뭐 요새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야가 너무 이제 달라서. 그래서 사실 항공기만 해도 수명이 한 20배에서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사실은 지금 얘기한 수명이나 이런 거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죠. 정확하게. 그때는 진짜 시간이 없었어요.
해석을 빨리 해가지고 이제 그 설계를 해서 막 도면을 막 찍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 보면은 아까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뭐 이게 진짜 지식 툴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조금 더 세분하게 그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제 MSC가 여기를 샀나요? 아니면 뭐 이게 저희가 설명을 작년에 헥사곤이라고 하는 스웨덴 기업 그룹에 저희가 인수가 됐습니다. 인수가 머지가 됐고, 근데 이제 헥사곤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이렇게 지멘스나 GE처럼 큰 게 이름나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좀 실속 있는 회사예요. 뭐냐면 그 180년 정도 된 여기 보면 그 브라운 셰퍼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은 그 계측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3차원 계측. 이게 쉽게 얘기하면 번역 캘리퍼스부터 항공기처럼 큰 구조물의 그 레이저 측정까지 가능한 그런 거를 한 회사를 인수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라이카라는 그 독일의 렌즈, 광학 렌즈 쪽. 그다음에 또한 7, 8년 전에 그 인터그라프 조선 쪽 캐드에서 이제 상당히 캐드에서부터 토탈 솔루션입니다. 여기도 해양 쪽 관련해서는 모니터링까지 되니까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이고 저희는 이제 그 다양한 부서 그 사업부 중에 이 매뉴팩처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서 밑에 MI라는 사업부 밑에 MSC 소프트웨어가 작년에 인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소프트웨어 한 5, 6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그 뭐 캐드라든지 그러니까 캠하고 저희처럼 MSC 소프트웨어가 하는 엔지니어링 쪽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이게 이제 다 서로 간에 그 인티그레이션이 잘 된 건 아니고요. 이 인티그레이션 돼서 어떤 시너지를 내려면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 단독으로 이렇게 독립된 형태로 지금 유지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간단하게 그 MSC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실 MSC 소프트웨어가 2000년대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해석 소프트웨어의 대명사였는데 그 잠시 뭐 그때 독과점 창시하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간 좀 그 저기도 뭐죠 그 어떤 펀드한테 뭐죠 그 심포니 그런데 잠셨다가 이제는 지금 본격적으로 매뉴팩처 회사에 이제 인수가 굉장히 잘 됐는데 헤지펀드라고 그러나 헤지펀드가 샀다가 그래서 그때는 참 저도 상당히 MSC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사고 그랬었는데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그 MSC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사실 이게 MSC라고 하는 그 저의 그 이름 자체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맥릴 슈앤들러 코퍼레이션 내에서 MSC의 약자고요. 이분들이 그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그 62년도에 그 소련하고 이제 우주 경쟁을 했을 때 이제 달을 가자라는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갈 때 그때 이제 나사를 만들고 나서 이제 항공기나 우주선에 관련된 거를 실제 만들어서 실제 해볼 수가 없으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유한 요소 방법을 써서 실제 계산을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저기 나스트란이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나사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에서 나사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트란이라는 오리지널리티가 상당히 깊이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구조 유한요소법을 가지고서 시작했던 첫 번째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달까지 갔다라는 거. 뭐 지금도 화성 가는데도 저 나스트란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항공기 개발에 다 쓰이고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MSC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시뮬레이팅이 버추얼하게 디지털화해서 우리가 가상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추구하는 거는 결국 프로덕트를 만드는 리얼리티거든요. 근데 그 리얼리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서튼티를 제공해야 될 것이냐, 확실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MSC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MSC가 이제 저는 옛날에는 이제 MSC가 나스트라는 MSC가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나사의 기술력으로 펀드를 해서 약간 독과점이라고 그러나 예. 초창기를 했다가 2000년 그 라이센스가 풀렸어요. 이제 나중에 풀린 거죠. 2000년도에 풀려서 지금 어. 다양한 나스트란이 오픈 지금 코드로 나와 뭐 있죠. 지멘스, 예, 지멘스 NX 레스터도 나스트란 있고 있고 뭐 예, 그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리지널리티는 이제 MSC 나스트란인 거죠. 근데 제가 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해석하시는 분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유한 요소 해석법 말고 다른 거 또 나올 거 없나요, 이제? 이게 그 뭐라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근데 사실은 예. 되게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유한 요소를 학교 다닐 때 배웠고 다 똑같이 배웠을 네. 텐데 사실은 시뮬레이팅, 그러니까 3D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그 구조나 유체나 대부분이 다 유한 요소를 가지고 근간을 해요. 근데 사실 어쿠스틱 같은 경우는 유한 요소를 시작하지 않고 바운더리 엘리먼트 메소드라고 네. 경계 요소법을 썼습니다. BM. BM. 예. 근데 사실은 유한 요소나 BM이나 기본적으로 그 미분 방정식의 거버닝 방정식은 같은 것이고요. 그렇죠. 그거를 적분 방정식 형태로 만들 때 그린 펑션을 쓸 것이냐 아니면 웨이팅 펑션을 쉐입 펑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펑션을 쓸 거냐 이 차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BM을 썼을 때는 분명히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볼륨을 아니고 서피스만 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BM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또 단점도 있어요. BM은 뭐냐면 그 이케이션 자체가 갖고 있는 싱귤러리티라는 문제 때문에 수치적인 해석 방법이 또 어렵습니다. 처리하기도 어렵고. 근데 FEM은 수학적으로 이그젝트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웨이팅이라는 펑션을 줘서 강제적으로 레지듀얼이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유한 요소라고 하는 방법은 어쿠스틱에서도 이제 유한 요소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그 한정된 볼륨을 잘라서 유한 요소를 처리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BM하고 FEM이 그렇게 발전을 해나가는데 그 옛날에는 왜 이렇게 많이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해지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될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메시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네. 격자 자체가 네, 항공기 형상이라든지 유체의 어떤 공간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 그 볼륨을 메싱한다는 게 다 사람이 코딩을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하거나 들어요. 자동화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메시 제너레이션 해줄 수 있는 툴들이 너무 다양하게 좋은 툴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그 단계가 한 60%,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의 100%라고 치면 60% 이상을 차지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 당시에 70% 이상도 차지. 예. 근데 이제 FEM 방식의 솔브 자체는 사실은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매트릭스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 매트릭스 푸는 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 거냐. 그냥 이게 이제 수치적인 방법에서 이제 많이 진화가 됐다라고 봐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자체는 2D나 3D가 이제 시뮬레이션 되고 나온 결과로 애니메이션 되면서 보여주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인 방식이, 그러니까 FEM이 어떻게 보면 그 이퀘이션 만들어서 그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방식으로는 물론 이제 FDM도 있고 다른 방식들이 많이 FVM도 유동적으로 FVM으로 많이 쓰는데 갔죠. 예. 일반적으로 FEM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나는 라고 이 구조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도약을 하려면은 뭐 이런 뭐 사운드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한 200년 전에 발견된 그렇죠. 그 수학이잖아요, 다. 오일로 이케이션도 1830년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불과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약간 좀 옛날에는 뭐 리니어 알지브나 이런 거가 뭐 그렇게 필요 없었는데 갑자기 요새 AI 쪽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리고 모든 거가 AI로다가 다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거나 AI로다가 다시 정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컴퓨터 쓰는 사람들이 세계라면 이제는 컴퓨터는 그냥 툴이고 도구. 그 사람의 그 창조력이나 이렇게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예. 그런 뭐랄까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예요? 10 오리지널 소프트웨어 컴퍼니. 이게 그 2011년도에 발표된 신문 기사인데요, 내용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넘기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MSC 같으면 1963년도에서 지금까지 한 55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MSC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한 10개가 되는데 그 중에 보면 닌텐도도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들고 애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MSC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나는 이제 그 그 MSC도 FM이 그렇답니다. 약간 크라우드에 대한 전략이 있어요. 크라우드, MSC의 그는 크라우드에 대해서 요새 라이선스를 만약에 크라우드로 한다 그러면 또 요새는 이제 IT 벤더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그렇죠. 다 뭐 완전히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올 것 같은데도 오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좀 두 가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벤더들은 아직까지는 원하지 않죠. 이유는 단위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봐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크라우딩에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제 사스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메인이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향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하면 예전처럼 소프트웨어를 팔고 그걸 엔드 유저가 직접 사용하고 배우고 사용하고 결과를 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서비스가 고려가 돼서 사실 크라우딩에다가 내가 문제를 의뢰를 하고 그 의뢰한 만큼을 결과를 돌려서 아웃풋을 받는. 물론 그 중간에는 이제 뭐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향후에는 반드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외국의 본사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보면 걔네들은 이제 전 세계를 다 대상으로 하는지 좀 이 스케일이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걸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그만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한다 막 뭐 이것 뭐 MS 뭐야 그 MES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스마트 팩토리의 밸류는 개발을 하는 어떠한 개발자를 가지고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거다. 그게 스마트 팩토리다. 그러니까 진짜 스마트하네. 네, 그거 갖다 주면 지가 알아서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 팩토리의 저주 뭐냐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바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동화되니까. 그 대신에 개발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주고 유지해줄 네. 사람, 업그레이드해줄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신기한 게 그런 또 거잖아요. 시큐리티 문제도 있을 거고. 사실은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애플, 삼성의 그 전자가 귀찮게 하는 애플은 공장이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공장 지상주의인 사람들은 저놈들은 왜 공장이 없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데 공장의 기술은 점점 뭐 중국도 굉장히 세지고 근데 개발이라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CA는 주로 뭐 공장도 있지만 개발이나 개발 쪽에 뭐, 서포트하는 쪽이니까. 서포트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CA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는 비전이잖아요. 넥스트 비전.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는 아주 특이하고 손으로만 만들 수 없는 거는 약간 그 뭐 해석 데이터, 뭐 도면, 뭐 디지털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런 걸 주면 얘가 만들 수 있는 거죠. 3D 프린터. 예.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뭐 대만에 있는 업체들이 CPU를 다 만들 수 있어도 그 CPU를 처음에 뭐 디자인하고 이러는 거는 미국 애들이 넣질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해석이 이런 엔지니어링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거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MSC 소프트웨어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지금 한 55년간 지금 계속 꾸준히 이게 미케니컬 쪽 관련된 CA를 하고 있고 지사가 한 23개 나라에 지금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직원은.
개발자들 포함해서 개발하는 R&D 센터는 6군데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한 10,000개사가 있고 그중에 한 9만 명으로 돼 있네요. 9만 명 이상 사용자가 지금 실제 저희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켓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그 다음에 기술 용역, 컨설팅, 교육 이제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저희 이제 MSC 지사는 94년에 설립을 했으니까 벌써 이것도 20년이 넘었어요. 24년 정도 됐고 매출 규모는 한 100억 플러스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업은 한 300개 정도에서 한 2,500명 정도 이제 이렇게 한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만약에 크라우드로 하면 전에 그 우리나라가 이제 라이센스를 안 사고 쓰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대기업들 항상 이제 그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사실 대기업들은 이제 많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 그 뭐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불법 크랙 버전을 쓰는 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법에 대한 것들은 많이 이제 교육도 되고 안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물론 또 개중에 또 쓰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엔 아시겠지만 라이센스에서 자동으로 그게 모니터링이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면 그게 피지컬 어드레스 주소가 딱 날아가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교육이 잘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직도 이제 보면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부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쓰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단속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좋게 생각하면 프렌들리하게 좀 더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용자를 좀 늘릴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다 사면 물론 좋겠지만 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한번 해보죠. 우리 CA라는 거가 저도 이제 CA를 하다 보면은 그 우리 위에 있는 매니저분들이 야 CA인데 왜 이 사람 나가면은 저 사람이 오지 왜 못하냐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외국의 그 CA 분야를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1분야로다가 크게 나눠도 11분야인데 11분야로 나눠도 거기에 하는 엔지니어들은 그 11분야 안에도 조그만 솔루션이나 이런 거면은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제 그 CA 엔지니어들끼리도 서로 커뮤니티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뭐냐면은 CA 컨퍼런스나 이런 데에도 계속 뭐 말들이 많은데 뭐 멀티 피직스니 멀티 디스플리니 하는데 좀 이렇게 전체 CA라는 커뮤니티나 이런 거가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그 보완되고 서로 나누고 이러는 거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월드 오브 CA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좀 전에 있었던 거 간단하게 사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지금 그 뭐 학회 제가 이제 항공학회, 항공우주학회나 소음진동학회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가 그 기업이 이제 메인 기업이 이제 주관을 하기도 하고 그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그 주관을 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탑픽이 있어요. CFD의 어떤 모델에 대한 거를 딱 주고 시험 데이터 주고 이거를 뭐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보던 아니면 뭐 상용 툴을 가지고 해보던 해서 그 결과들을 레벨별로 쭉 내는 거예요. 내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메신은 얼마 사이즈로 어떻게 했고 난류 모델은 뭐 썼고 어떤 솔버를 어떤 스킴으로 썼고 결과는 이렇게 냈다. 딱 그걸 그려서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은 그거 보면서 정보 교류가 다 되는 거예요. 또 시험한 사람들은 입장에서 어떻게 시험을 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그게 이제 몇 년 전서부터 그런 게 시작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겠고요. 그게 사실 소음 쪽 분야도 그래요. 소음 쪽도 소음 진동에 안에 섹션을 만들어가지고 그 세션에서 이제 BMT, 블라인드 BMT 테스트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진짜 얼마나 좋냐? 모델을 가지고 시험해보고 시험 결과 비교하는 거예요. 블라인드로. 딱 해서 나중에 결과를 딱 보여주고 실제 시험 데이터는 딱 같이 열어서 오픈해서 이제 그런 테스트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도 있고 재미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해석이나 뭐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은 재미가 있어요. 좁은 거에서 재미를 느끼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있잖아요. 이게 CA라는 거가 하나지 않냐. 근데 아까 내가 그 유한 요소법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이 세상의 피지컬한 데는 그 고체도 있고 네. 유체도 있고 기체도 있고 뭐 전자기도 있는데 왜 그걸 그 유한 요소법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통용이 안 되잖아요. 뭐 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뭐 저는 그런 거는 효율적인 거를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 다양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워드나 아래 한글 뭐 이런 것들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로 통일되긴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엑셀도 있고 또 툴마다도 엑셀도 있고 장난치고 뭐 있으니까. 파워포인트도 있고 있는데 야 발표하는 거나 자료를 한 가지 포맷으로 만들어라. 물론 할 수 있죠. 뭐 엑셀로 워드도 쓸 수 있고요. 파워포인트도 만들 다 되는데 조금 다르죠. 뉴트럴 포맷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굉장히 종속이 돼요. 솔루션이나 CA 그리고 사람마다도 같은 솔루션도 서로 맞아요. 뭐 이거 한 사람 그래서 그 대학원에서 배웠던 거 밖에 나가서 또 쓰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거 다시 배우려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캐드나 이런 것도 하다 있는데 CA는 더한 거야 이게 캐드보다. 좀 더 전문적이죠. 예, 수학적인 그러니까 것들도 이제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멀티바디 뭐 다이나믹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옛날보다 더 뭐 좀 뉴트럴적인 거 정보 같은 것들이 그 사실은 이거를 통합시키는 것들은 대부분 미국에서는 국방성이잖아요. 돈도 국방성이 이것저것 다 디펜던시를 싫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CA 월드 지금 저기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분야가 크게 이제 나왔어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이제. 크죠. 더 근데 클 이제- 건데 이제 뭐 MSC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근데 이제 멀티바디 다이나믹스는 사실 동력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거를 모델링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움직임이 있는 거, 자동차가 움직인다든지 항공기가 움직였을 때 그 거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유한 요소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거는 구조 해석이죠. 구조 해석이 메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 실제 이제 강도가 얼마고 강성이 얼마냐 이제 이런 거를 스태틱하고 다이나믹 해석을 통해 가지고 구하는 이제 이런 게 될 거고. 유체는 뭐 여기 전문가님 계시니까 CFD 쪽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 말대로 전산화 유체 이제 방정식을 푸는 형태가 될 거고요. 컨트롤 쪽은 저희가 이제 이지5 1D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제 그 1D로 이제 제어 로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돼 있는데 이제 자료를 여기 그 마지막입니까? 여기 하여튼 뭐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근데 필요한 것만 너무 많은 시간이. 요거에 그렇죠. 대해서 네, 미래에 그렇죠. 대해서 네. 한번 좀 얘기를 네. 해주세요. 미래라는 거가 사실은 이제 CA가 아까도 말씀드린 본질이 뭘까? 뭐 저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은 못했는데 사실은 CA가 이제 도구라고도 아까 말씀을 하기도 했고, 근데 그 어떤 도구냐 이거죠. 목적이. 그 결국 엔지니어링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 제품 개발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그 제품 개발하고 관련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시간도 줄여야 된다는 타임 코스트도 줄여야 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적시에 또 제품을 내놔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목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이제 효율성도 따져야 될 거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저기 이제 본 것처럼 퀄리티가 목적이 되겠죠. 퀄리티하고 타임이 될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미래 CA는 지금도 그럼 퀄리티하고 타임이 아니냐면 맞아요. 맞는데 네. 문제는 이제 리얼 타임이라는 거죠. 리얼 타임. 실제 우리가 CA를 해서 그거를 아웃풋을 내서 그거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매뉴팩처까지 다 연결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리얼타임으로 만약에 우리가 동력학을 해석을 해서 거기서 구조 해석까지 되고 CFD 유동 해석까지 되고 뭐 내부의 퍼티그 해석까지 동시에 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결과를 순간순간 매 순간 보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모니터링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일 제 산이 되는 게 뭐냐면 피지컬한 건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피지컬 예. 세계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렵다 보니까 뭐 1D, 그다음에 2D, 3D, 가정도 그다음에는 이제 들어가고. 한 부분으로다가 했다가. 뭐 고체 딱딱한 거부터 하고 뭐 유체,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종합이 종합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제 생각은 아까 이제 저도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니까 저도 이제 엔지니어일 때는 이렇게 뭐 현재까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 사는 게 옛날에는 과거의 정보가 중요했어요. 과거가. 근데 지금은 현재의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미래의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저 미래 정보도 구할 수 있는 네. 시뮬레이션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리얼타임으로 가니까 사실은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그 가끔가다 우리가 있잖아요.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빅데이터도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오차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오류도 들어가 있고. 갑자기 네. 3년 전서부터 뭐 요즘에 싱귤라리티가 오면은 옛날 계속 어떤 데에는 3년 이상 데이터를 안 쓰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겠네요. 그럴 수도 예, 있어요. 왜냐하면 급변하니까. 쓰레기 데이터가 네. 될 수도 예, 있는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은 것만 좋아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미래 데이터가 언제부터 우리도 이제 미래 데이터는 사실 리얼타임 데이터랑은 틀려요. 왜냐하면 예측력이 있어야 예측이 되는 거죠. 거니까. 신뢰성 같은 거. 그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 예, 근데 퀄리티는 이제 현재의 데이터고 신뢰성은 미래의 데이터라는 거죠. 이게 5년 동안 썼는데 고장날 확률. 아, 이것부터는 약간 좀 어렵죠, 신의 쉽지 않죠. 영역이고 예.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이렇게 해석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개발할 때만 많이 썼지만 지금 이제 뭐죠? 일산에 터진 거 있잖아요. 열. 그런 거 사실은 노후화되고 문제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해석을 쓰든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1년 안에 터질 거라든가 이런 걸 미리 예측하는 거. 예측해야 되잖아요. 요즘 고장 이게. 진단에 고장 진단에 CA를 많이 들어가죠. 씁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도 들어가죠. 거기다 AI를 더 집어넣어서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기존에 있는 시험 데이터로 회기식을 만들어서 고장 진단을 하고요. 근데 그 회기식에 예전에는 그냥 개수가 픽스로 만들었는데 그걸 AI 방식을 쓰면 회기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풀어놔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그 회기식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점점점 정확히 그게 그런 식으로 요즘 많이 딥러닝이 씁니다. 예, 되는 딥러닝 그게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에 주장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한번 만들어 놓고 이게 고정되는 게 시간을 막 아니죠. 돌려다 보니까 어느 때 가서 뭐가 어디가 터지더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CA가 많이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 CA라는 거가 여지껏 이렇게 발전된 거가 개발이나 엔지니어링인데 엔지니어. 이제는 뭐 안전도 있고 네.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CA 담당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가 많은데 그동안은 이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를 해온 거에 대해서 뭐 충분하게 힘들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장사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외국 애들이나 이런 데는 시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은 CA라는 거가 애프터 뭐 고장이라든가 메인테넌스가 네. 그게 그런 사실은 데까지 더 가고 어려울 있어요.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데까지 더 어렵죠.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예. AI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은 사고가 미연에 방지해야지 사고가 나오면 주최 측이라고 그럴까? 네.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제조사 문제. 지금 피해법 제조사들도 때문에 예. 그 이미지 네. 사실은 네. 뭐 삼성전자가 그때 배터리 사건 이후에 네, 그렇죠. 아직도 몇 년 동안 이게 회복이 네. 계속 미리 예측한다라는 거가 그것도 다 해석 아니에요? 배터리도? 그래서 오늘 또 요거는 정리를 하고 또 저기를 한번 네. 하나 더. 하실까요? 네. 저도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준비를 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고 예.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제 밑 하나 띄워놓은 게 있을 겁니다. 밑에요. 여기요? 아 여기다가.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마우스를 한번 제가 주시죠. 예, 제가 엔터 치면서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파워포인트는 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조용하게 이번 기회를 가지고 그냥 생각을 해서 2페이지 정도 손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때 한 번에 보니까 좀 복잡해서 제가 가린 상황에서 포스트잇을 띄는 듯이 한번 그냥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CA 수준하고 발전 계산 제가 이제 경험했던 한 10몇 년 동안 이제 했던 걸 갖다가 한번 쭉 써봤는데 처음에는 정량화하고 그다음에 자동화하고 최적화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강설계하고 품질 공차까지 좀 검토를 해야겠다 했던 어떤 과거의 어떤 스토리고요. 특히 정량화 쪽 얘기를 많이 하면 맨 처음에 CA 도입하거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CA 얼마나 잘 맞느냐 이런 걸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이게 옛날이랑 근데 그게 진짜 좋은 대답이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실험하고 CA하고 했을 때 CA의 정확도는 실험 오차의 1.5배 안으로 맞으면 된다. 그만큼 대신 그걸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아이템도 있을 수 있고 조금 투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실험은 98% 맞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90%밖에 안 맞는 게 있는데 그거를 99%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가성비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통틀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통틀어 얘기할까 할 때 시험 오차의 1.5배라는 걸로 시간 투자와 정확도를 갖다가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제 CA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쓸만해지구나 어느 정도 예측력이 됐다 하면 사람들은 또 빨리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옛날에 한 달 되는 CA를 야, 일주일 안에 안 되겠니?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죠. 썼으니까. 더 빨리 해달라고. 네, 더 빨리 해달라고 두 하죠. 형제가 이게 변명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해보니까 현재 들어간 시간들이나 이런 걸 고려해보니 한 6대 3대 1 정도 시간이 걸려서 CAD는 아예 그 CAD 자체를 자동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넣으면 CAD가 그려지게 설계를 하면 CA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을 보통 매개 변수 모델링이라고 요즘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그냥 형상으로 그리고 아까 콘스트레인 CAD라고 해서 아예 CAD를 그릴 때 숫자를 그려서 그림을 그릴 때 아예 숫자로 구속을 해서 그리면 나중에 CA 툴이나 다른 툴이 수정하면 자동으로 바뀌게 그런 식의 이제 CAD를 좀 할 수 있고 또 되게 힘든 얘기죠. 메쉬죠. 메쉬는 맨 처음에 저희가 메쉬 이거 에러 잡는다고 용역까지 써가면서 막 엄청나게 많은 힘을 들였는데 그걸 줄이려고 랩핑이라고 CAD에서 메쉬로 넘어가다 보면 약간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랩으로 씌워서 그 문제를 클리닝한다고 해서 유동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좀 많이 지나갔고요. 왜 오토메쉬라고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뭐 풀로 테트라 메쉬를 때리고 프리즘도 오토로 해서 그냥 풀로 그냥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나왔고 그 다음은 이제 요즘 최근은 메쉬레스라고 파티클을 뿌리는 방식. 아까 얘기하셨던 게 FEM이 아닌 걸 넘어가는 거죠. 파티클 메소드도 있는데 아직은 풀로 모든 걸 덮을 만큼은 안 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특히 물을 쓰는 영역, 뭐 비대 같은 거 안에서 물이 해석되거나 이렇게 공간상의 큰 공간, 대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비행기에서 뭐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할 때 그걸 몽땅 메쉬 치면 너무 낭비인데 비행기 근처만 메쉬를 파티클로 하면 그 큰 공간은 메쉬가 별로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파티클이 이 세상은 파티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파티클로 하되 어떤 거는 뭐 투과되는 것도 있고 투과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적정한 툴로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네요. 시칼이든 뭐 조그만 과도든 요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쓸 수 하나로 다 하면 좋겠지. 아직은 그런 기술은 안 나온 것 같고 다양한 이제 그 어떤 음식을 조리할 때 다양한 툴로 가지고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아이디어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은 스마트폰 나온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세상을 다 바꿨잖아요. 세상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만 딱 아이디어가 나오면 무서운 것 같아요. 전파되는 거가. 그리고 솔빙 빨리 하겠다고 프리를 갖다 점점 좋아지니까 솔빙 빨리 하겠다고 해서 병렬 처리라는 것도 나왔고 의외로 이 엔비디아에서 GPU라는 걸 나와서 거기에 맞추는데
그걸 FEM이 좋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이 파티클 메소드가 파티클. GPU에 좋아서 파티클 메소드가 앞으로 많이 크게 뜰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게 CPU가 높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 결론적으로 이제 자동화를 하고 하는 걸 일반 유저가 쓰겠다고 C 데모크라시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C 엔지니어가 아닌 일반 엔지니어가 쓰기에 자동화를 해서 메시 이런 것도 하고 그냥 결과가 나오겠다. 이지트 유저. 예, 근데 거기에 이지트처럼. 큰 벽이 포스트예요. 결과를 못 봐요. 일반 결과 유저가. 보는 게 그래서 여기에다 포스트에다가 많은 이제 프리하고 솔빙을 많이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 이제는 분석을 자동으로 해서 쓴 유저, 예전에 보고서를 봤던 유저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친절하게 여기다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향후는. 아니 근데 그런 방향으로. 20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네. 왜 지금? 왜냐면 그전에는 프리 솔빙이 못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수준만큼. 아 근데 사실은 예. 내 친구들이랑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나스트란 이런 거 다 포트란으로 돼 있잖아. 네, 포트란. 근데 그림으로다 그렇게 딱 한번 보니까 칼라벨.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 처음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어 이게. 그 이렇게 보가 막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색깔로 네, 변하고. 그래서 우리 그 CFD는 더 컬러가 컬러풀이죠. 컬러풀 디스플레이라는 그게 얘기도 나는 그 하니까요. 과정을 이제 쫙 저기를 했는데 그 TOC 할 때요 그 저기가 있었어 그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저희 하는 거 있어요. 버드 스트라이크를 했는데 그 인넷에다 부딪혔는데 그 숫자를 맨 처음에 갖고 왔었어요. 아. 그 파트란인가? 저희 파트라는 이제 아웃풋으로 보는. 그런데 숫자로 갖고 오니까 사용자들이 이건 뭐 이만큼 계산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리프로세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GIF 파일을 만들었는데 우리 그 엔지니어들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선입감이랑 다른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인넷에 딱 부딪히니까 여기가 이제 그 스트레스가 거든요. 스트레스가 싹 뒤로 가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뒷부분은 약하게 만들었는데 거기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UI가 솔빙 못지않게 UI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결과를 갖다 이해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의 지금 개선은 돼가고 있고 지금도 회사에서도 계속 그걸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하다 보니 최적화라는데 결과를 냈어요. 근데 이 이상은 더 없냐는 질문이 위나 옆에서 당연히 질문이 오죠. 더 이상은 없어? 그때 서로 설명하고 증명을 해야 될 때 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최적화 툴로 U자나 아니면 모자처럼 만들어서 내가 설계한 방식이 옆 지점에 있습니다. 현재 나의 위치를 가르쳐 주니 아 이게 최적화가 되지 않는가 싶고요. 뭐 이것 또 한국에서도 그런 툴들을 만들어서 되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강건 설계라고 돼 있는데 강건 설계 이제 단품이나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불량률 같은 거로 많이 보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거는 팬 쪽인데 A하고 B에 이제 팬 커브를 갖다 그려놨는데 설계는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성능이 나오는데 그 뒷단 AS 나중에 설계 포인트가 지나 나중에 쓰다가 보면 외란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 얘가 얼마나 좋은 제품이냐 나오려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서 설계를 할 때 초기 단계에 해놔야지만 되는데 여기까지 가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 시스템화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왜 강건 설계나 불량률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나 체계적으로 쌓아야 하는데 그게 최적화해서 강건 설계에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걸 보통 예전에 완디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돼 있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화는 이제 완디멘전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완디멘전에서는 왜 그러냐면 세 가지 부품으로 완디는 전체 시스템을 합니다. 라인, 열감기, 압력 상승 요 세 개로 자동차도 얘기할 수 있고 항공기도 얘기할 수 있고 가전제품이든 모든 제품을 요 세 개로 회로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가지 CA를 통해서 여기다가 끌어올려 갖고 이걸 반복해서 많은 데이터를 취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 중간 부분 한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그게 지나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제가 하나 더 했는데 제가
축척의 시간이라고 한번 읽었습니다. 서울대 공대 26명의 석학들이 이걸 갖다가 책을 쓰셨는데 이런 많은 이제 궁금한 거를 물어보시고 그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대답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키워드가 개념 설계더라고요. 개념 설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중에 하나였어요. 개념 설계. 그 비행기는 개념 설계 잘못하면 비행기 이상한 게 나와요.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근데 개념 설계를 어떻게 하냐 하고 한번 뒤에 대한 설명도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항공기는 설계 그 개념 설계서부터 시작을 한 거를 나는 항공권에서 솔직히 배운 축적의 거니까. 시간 딱 읽어보고 이 사람들 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안 했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다 맞아요. 나오는 거기 다 건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걔네들은 무기 만들 때 벌써 이게 축적이 그쵸.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저도 그래서. 사실 읽어보면서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항공하는 사람 다 몇백 년 한 걸 우리는 몇십 년 하다가 보니까 아직 체계가 안 잡히고 그거 논리가 잘 안 쓰는데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패스트 팔로우라는 얘기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안에 보면 패스트 팔로우다 벤치마킹 거기 보면 위드아웃 데어 날리지라고요. 날리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날리지가 없는 이유도 저희가 안 쌓인 거죠. 저희 현실은 2류에서 1류, 초일류로 가는 과정에 보면 벤치마킹을 해갖고 저희가 1류화로 지금 오고 있었는데 이제 1류가 이제 거의 됐다 보니까 벤치마킹이 없어요. 선진사에 연구소에 있지 제품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상황이라고 지금 돼 있어서 이제는 난리지가 필요하다. 초일류라고 하면 전체 시장을 우리가 흔들 수 있는 예를 들어 메모리 같으면은 전체 시장의 한 40%, 50% 정도를 저희가 시장을 잡으니까 가격을 흔들면요 전체 시장이 흔들어요. 근데 그런 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냐? 몇 개 없죠. 그래서 인류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초인류로 가야 되는 과정에 난리지 이 개념 설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초인류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한번 저 이제 개념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개념 설계를 설명하기 좀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가 새로 이제 에어컨을 하나 설계를 한다고 치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상품 계획이나 이럴 때 서울 시내의 기존 아파트의 공간 절약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가정 에어컨 이런 거 설계하겠다. 그러면 벤치마킹 하려고 보면 벤치마킹이 없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기존 DB와 기술로 개념을 설계하면서 하나하나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초일류 기업에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타겟을 정해야죠. 여기 보면 10평형 에어컨 중에 1등급 40대 20에 재료비는 최소로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놓고 개념 설계 툴이든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면서 현실적인 숫자를 뽑아놔야 돼요. 요구사항이에요. 예. 리퀘어먼트. 엄청나게 자세히 있어요. 예. 그런 요구도가 딱 항공기 개발할 엄청나게 때는 ROC가 딱 나오고 책으로 다 이만큼 돼 있는 그쵸. 거예요. 이게. 개념 설계 인하고 아웃이 당연히 있는 게 개념 설계 툴. 근데 그 인이 너무 어려우면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인으로 컨버팅을 해놔야 되고요. 이 앞에 있는 지금 타겟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로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 돌아가는 거는 엔지니어만 알 수 있게 돌아가게 해서 말의 용어를 순화시켜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보면 뭐 에어컨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1D 툴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그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 계획인데 누구는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고 소비자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고요. 그 아래 들어가 있는 스펙, 1D 툴 안에서는 시스템이 구축된 거는 크기, 종류, 타입, 요건 설계자들 용어예요. CA 엔지니어가 아니라 설계자, 개발실에서 통하는 용어에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성능, 효율, 소음, 재료비 이렇게 툴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 툴을 만드는 거는 이제 기술이 많으신 학자분들도 있고 과거부터 내려온 노하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끊임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사람들이 넣을 수 있게 창을 만들어 이런 구성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걸 이제 구현된 걸 이제 저는 그때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한 7, 8년 동안 이 툴을 만들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놨습니다. 저희 이제 툴을 보면은 실기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정해진 포맷을 맞춰서 실험을 하든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어요. 데이터를 만들어 그 포맷으로 식화, 함수화해 갖고 흡수를 하고요. 열감기 시뮬레이션이랑 이제 제품이 있으면 저희가 아까 보면 열감기도 있고 압축기도 있고 응축기도 여러 개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짝에서 공기 측, 냉매 측 짝에서 산학을 계속 주고
틀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 회사에 있는 툴에다가 인하고 아웃을 엔지니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아웃으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코어는 어떻게 보면 CA 개발자들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요. 결국 이 지금 툴 안에는 맨 처음에 툴 만들다 제일 신경 썼던 게 시간이 갈수록 실험 데이터는 계속 회사에서 많아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올려갖고 점점점 얘가 발전할 수 있을까? 요거에 신경을 썼고 저희는 나름대로 이걸 만들었는데 또 활용하는 거는 또 좀 다른 얘기죠. 네, 예, 그렇죠. 참 이게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컨셉 디자인을 때는 엔지니어보다 엔지니어 출신의 리더가 중요해. 경험 있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다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온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가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 지식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많을수록 지식을 자기가 그걸 견조해가지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내가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대학교 가잖아. 지금도 한국과 졸업한 거나 대학원 하는 사람이 애들이 책은 보는데 이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쓸 줄을 회사 가서 안다라는 거야.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참 중요한데. 나는 좀 젊었을 때 그 뭐가 중요한지를 자꾸 그래서 나는 이제 요 부분에 컨셉 디자인 뒤에 부분들을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몇 번 오고 나서 근데 앞에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안 만들어 본 거 만들 때. 예. 경험이 없어. 그다음에 이제 파격적인 거 디스트럽티브에 약한 거야 우리가 이노베이션 중에.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처럼 그 나는 그 내가 되게 그 놀라운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다이슨 네. 컨셉츄얼 디자인할 때 이러는 거야. 딱 나는 그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 약간 좀 페스티팔로가 그 사람은 이제 체질이 그런 것 같아. 딱 모아놓고 야 요새 가장 잘 팔릴 누구나 다 사는 거 뭐니? 선풍기요. 뭐 맨 처음에 딱 그랬겠지 뭐 청소기요. 청소기는 어디나 다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청소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저기 필터요. 필터 없는 거 만들어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한 다음에 방마다 하나씩 필요한 건 뭐니? 그러면은 팬. 그 팬에다가 그 사람도 사실 힘들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엔지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엔지니어나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 리더십만 하면 이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뭐 한다고 우리가 못할 이유 뭐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딱 저도 해가지고 생각합니다. 예. 나는 그 미국에서 이렇게 코딩 공부하고 그럴 때 이런 공부를 시켜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프로그램을 짜는데 뭘 해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면 우리는 오케이야. 근데 걔네들은 콘스트레인을 줘. 콘스트레인. 예. 그러니까 요거에 고트문 쓰면 안 돼. 감점이야. 뭐 요게 루프 1개 이상 쓰면은 몇 점 감점. 그리고 계산 시간이 뭐 5분, 10분 넘으면은 감점. 그럴 땐 진짜 이게 머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시를 쓰는 거네. 한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디나 시를 쓰는 내가 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잘 만들려면은 이게 피곤해지는 거지 머리를. 근데 이걸 자꾸 연습을 하면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받으면 덜 스트레스를 받고도 빨리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좀 질문이 그 삼성전자라는 게 이제 가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떤 예. 사람들은 막 뭐 우리 빨리 얘기하잖아. 가전 그거 사양 산업이야. 뭐 유리 사양 산업이야. 근데 외국은 사양 산업이라는 게 없어. 우리나라 섬유 그러면 이게 막 페스티벌로 보니까 따라갔다가 야 이거 사양 산업인가 보다 그러면 안 오고 야 이건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중요한 거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왜냐면은
가전산업이 사양산업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어떤 거가 나오냐에 따라 틀린 거지 네. 사실은. 옷감도 우리가 싸구려 옷감을 만들 거냐 아니면 고급 옷감을 만드는 거에 달라 있는 거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는 그 가전사업이나 이런데 자꾸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좀 그 엔지니어들끼리는 어떤 철학을 좀 갖고 있는지 약간 좀 야 내가 이거를 뭐 많이 들을 거 아니야. 패스트 팔로우다라도 얘기도 하고 뭐 퍼스트 무브도 해야 되고 지금 정도면 사실은 그 옛날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는데 예. 중국 애들도 다 삼성전자가 타깃이잖아요. 이랬을 때 중국도 잘 만들더라고요. 중국도 잘 진짜. 만듭니다. 아니 그 우리가 소니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온갖 전자제품은 다 일제였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사라졌어.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비싼 것도 나오고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좀 이런 뭐 어떤 나름대로 자기 뭐 회사가 아니면 자기 철학 네. 이거 얘기를 많이 네. 해주셨는데 좀 종합적으로 한번 네. 해주셨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가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모든 그 뭐 성능 그리고 뭐 품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가격 이런 걸 다 쪼이면요 새로운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리더가 하나를 풀어서 아까 뭐 다이슨도 그렇고 뭐 저희도 보면 야 가격은 신경 쓰지 말고 이 세상에 최초의 제품을 만들어봐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그 구속을 하나를 풀어주시는 리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이 자신감이 그쵸.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막아놓으면 그건 자신감이 없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은 이거 무슨 이상한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이게 수송 뭐 모두 다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그 만능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리더십이. 날개 없는 선풍기 그 소음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 나온 거고요. 정말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더가 만약에 제품을 팔겠다고 하시면 나는 뭐가 자신이 있으니까 저희 중에 하나 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 좋은 리더가 좋은 제품을 만든 거죠. 저희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팬이 3개 있는 에어컨이 있는데 초반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얘가 에어컨이 보면 좌우 스윙을 하거든요. 근데 좌우 스윙을 하면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근데 이 제품 자체가 되게 와이드하게도 나가고 집중도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인데 좌우 스윙을 갖다 넣어달라고 할 때 리더가 보시고 시장을 보고 야 이건 좌우 스윙이 필요 없는 제품이다. 충분히 시장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빼. 그래야지 경쟁력이 된다. 이거를 선을 좋은 리더가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품의 시장을 갖다 지배하는 제품이 나왔거든요. 좋은 리더가 필요하고. 결론이 이제 CA 커뮤니티도 리더가 필요하다. 예. 시키는 대로 와가지고 막 계산하고 밤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초창기부터 개념 설계부터 CA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예측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만 하는 게 장땡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막 많이 고가 소프트웨어를 쓰는 그 엘리트가 아니라 그 약간 좀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CA에도 리더십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걸로 결론을 마치고 오늘 이제 시간을 1시간 좀 빠르죠. 너무 짧네요. 너무 짧죠. 이게. 짧네요. 그래서 질문도 못 받고 이렇게 이것으로 이제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